이 가게는 절대 넘길 수 없어요. 야, 이 씨발 지금 나한테 장난쳐? 5천만 원이면 개이득이잖아. 부산 남포동 골목 형광등 불빛 아래 선글라스 낀 남자 셋이 떡볶이집 테이블을 쇠파이프로 내리칩니다. 쾅. 강유진 26살 떡볶이집 사장입니다. 10년 전 부모님을 잃고 홀로 가게를 지켜온 평범한 여자죠. 신흥 마약 조직 블랙드래곤 두목 최태준이 현금 다발을 던지며 비웃습니다. 재개발 들어오면 여긴 황금알이야! 착하게 팔든가 아니면! 부하가 낄낄거립니다. 사장님 얼굴 괜찮은데 칼자국 나면 장사 못하겠네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 가게는 우리 부모님이 40년 지켜온 곳이에요.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최태준이 유진의 턱을 쇠파이프로 들어 올립니다. 3일 준다. 그때까지 생각 안 바뀌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조폭들은 몰랐습니다. 유진에게 언니가 있다는 것을, 그 언니가 부산 조직가의 정점에 선 칼의 공주 강윤아라는 사실을요. 10년 만에 보내는 문자, 위험해. 도와줘.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떡볶이집에서 시작된 복수와 정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4년 3월 부산의 이른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국제시장 도매상가 골목에는 벌써부터 상인들의 부산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강유진은 익숙한 걸음으로 걸어갔죠. 26살 아직은 젊은 나이였지만 유진의 눈빛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무게감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아버지 생각 많이 나제? 도매상 입구에서 김 사장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사장은 유진의 아버지와 4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온 사람이었죠. 유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변함없이 좋은 재료를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네, 김 사장님. 아버지가 항상 새벽 재료가 제일 싱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묻어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죠. 김 사장은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워낙 재료에 까다로우셨지. 특히 쌀떡은 직접 만든 거 아니면 안 쓰신다고 하셨지. 오늘도 좋은 거 준비해뒀으니 천천히 골라봐. 유진은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하얗고 쫄깃해 보이는 쌀떡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유진은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탄력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물러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떡볶이의 생명은 떡이라고, 떡이 맛있어야 진짜 떡볶이라고요. 이 쌀떡으로 30인분 주세요. 그리고 어묵도 신선한 걸로 부탁드려요. 알았어. 고추장은? 고추장은 늘 쓰던 그 제품으로 2통만 주세요. 재료를 고르는 시간은 유진에게 명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르다 보면 아버지가 옆에서 조언해 주시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부모님이 40년간 운영하던 명성떡볶이를 물려받은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16살에 갑자기 고아가 되어 가게를 떠맡았던 그날부터 유진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왔죠. 유진아, 혼자 이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노? 내가 차로 태워다 줄까? 괜찮아요, 사장님. 운동도 될 겸 걸어갈게요. 집이 가까우니까요. 재료를 가득 담은 수레를 끌고 남포동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명성떡볶이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 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열쇠로 셔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죠. 불을 켜자 익숙한 가게 안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6개의 테이블, 낡은 주방 기구들,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재료를 주방으로 옮기던 유진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모님 사진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환하게 웃고 계신 두 분의 모습.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죠. 그날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셨고 어머니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으셨죠. 16살이었던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유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날따라 일찍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감히 끼어들지 못했죠. 저녁 무렵 유진이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가게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바닥에는 쓰러져 계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유진을 붙잡았죠.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고 아버지는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죠.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구급차 안에서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진의 세계가 그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강도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아버지의 지갑에는 현금이 그대로 있었고 가게 금고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도라면 돈을 가져갔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해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날 이후 언니 유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과거의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재료 손질을 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떡을 찬물에 담가 불리고 어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레시피를 정확히 따라하는 것. 그게 유진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의 고층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윤아는 바다가 탁 트이게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발코니에 서 있었죠. 손에는 아버지 강대석이 물려주신 나비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칼날은 섬뜩할 만큼 날카롭고 아름다웠죠. 유나는 천천히 칼을 손질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동파 2대 조직원이었고 이 나비칼은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유나는 이 칼로 지난 10년간 부산 조직가의 정점에 올랐죠. 사람들은 유나를 칼의 공주라 불렀습니다. 남자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누님, 오늘 오전 10시에 송파 측과 미팅 있습니다. 측근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박철수는 유나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죠. 유나는 칼을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송파 쪽 요구사항 정리해뒀지? 예,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누님. 왜? 요즘 신흥 조직들이 우리 구역에서 마약 장사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중구 일대에서 상당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유나의 표정 전체가 얼어붙었죠. 무슨 조직이야? 블랙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생긴 조직인데 중국 쪽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상해 삼합회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약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해동파의 철칙이었고 아버지 강대석의 마지막 유언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평생 조직을 이끌면서도 마약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존심이었고 해동파가 다른 조직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죠. 철저히 조사해. 누가 배우인지, 보스가 누군지, 어디서 물건이 들어오는지 다 파악하라고.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장사하는 놈들 명단 작성해. 알겠습니다, 누님. 일주일 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철수가 물러간 후 유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남포동 쪽이 희미하게 보였죠. 동생 유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곳, 유나의 가슴 속에 언제나 아픔으로 남아있는 곳이었죠. 3월 15일 저녁 6시 명성떡볶이는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단골 할머니들까지 좁은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죠. 유진은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며 연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양념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죠. 이렇게 바쁜 시간이 유진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사장님, 떡볶이 3인분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유진은 능숙하게 떡과 어묵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양념장 속으로 재료들이 들어가자 더 진한 향이 퍼졌죠. 유진은 국자로 양념을 고루 섞으며 불 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불 조절이 떡볶이 맛의 반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일반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선글라스를 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화려한 시계,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묘하게 풍기는 위압감.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던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죄송한데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자리 나올 것 같은데.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리더로 보이는 남자 최태준은 유진의 말을 무시한 채 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주저없이 의자를 빼서 앉았죠. 다른 2명의 부하도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손님들 좀 내보내 주시겠어요?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서요. 최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손님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죠. 손님, 여긴 영업 중인 가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최태준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입가에 흉터가 드러났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거리에서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손님들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말과 함께 최태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죠. 탁 소리가 조용해진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5만원권 지폐들이 빽빽하게 묶여 있었죠.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으로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오늘은 여기서 영업 마감하겠습니다.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계산을 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유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조심해라. 저 사람들 심상치 않아 보이네.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유진과 3명의 남자만 남았죠.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최태주는 천천히 담배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손을 내저었죠. 죄송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외로 최태주는 순순히 담배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죠. 최태주는 테이블 위에 현금 다발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자리 우리한테 넘기면 보상금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가게를 넘겨야 하죠? 여기 곧 재개발 들어옵니다. 사장님도 소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결정된 일입니다. 이 골목 전체가 상업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호텔이랑 쇼핑몰이 들어온다고요. 최태준의 오른쪽에 앉은 부하가 거들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죠. 그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제가 왜 지금 가게를 팔아야 하나요? 사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최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여기는 이제 우리 블랙 드래곤 구역입니다. 재개발 들어오면 이 골목이 황금알 낳는 거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 가게를 포함해서 이 골목 건물 몇 개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진은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였고 재개발을 앞둔 이 골목에서 이권을 챙기려는 거였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유진도 아버지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가게는 우리 부모님의 유산입니다. 절대 팔 수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죠. 최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좋게 말할 때 생각 좀 하세요. 5천만 원이면 다른 데 가서 새로 가게 차리고도 남잖아요. 이 낡은 가게보다 훨씬 좋은 곳에 말이죠. 싫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 부모님이 40년 동안 일구신 곳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최태준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에 앉은 부하가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쳤죠. 야,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닥쳐. 최태준이 차갑게 부하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향해 기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좋아요, 사장님. 그럼 이렇게 하죠. 3일 드릴게요. 3일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생각이 안 바뀌면 후회하실 겁니다. 진심으로요.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니요, 사장님. 이건 조언입니다. 선의의 조언이에요. 최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하 2명도 따라 일어났죠. 최태준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턱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3일 후 3월 17일 밤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블랙 드래곤은 한번 시작한 일은 꼭 마무리하는 조직입니다. 세 사람이 나간 후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가게를 지켜왔지만 이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했다가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유진은 가게 문을 닫고 2층 주거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이 작은 공간에서 유진은 지난 10년을 홀로 보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낡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문득 언니 유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언니.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언니만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줬을 텐데요. 언니는 항상 강하고 똑똑했으니까요. 유진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 들어있었죠. 언니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핸드폰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유진은 언니에게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아마도 언니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자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글자를 입력했죠. 언니, 나 유진이야. 위험해. 도와줘.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과연 이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10년 만의 연락인데 언니가 받아줄까요? 혹시 이 번호가 이미 없어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꼭 쥐고 답장을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해운대 펜트하우스에서 유나는 막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송파 조직과의 협상이 잘 마무리됐고 블랙 드래곤에 대한 첫 조사 보고서도 받았죠.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던 순간 침실 서랍 속에서 희미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 불빛을 내며 떨리고 있었죠.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동생 유진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문자였죠. 유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 8글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강대석은 해동파 내부의 배신자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죠. 당시 조직 내부가 혼란스러웠고 유나는 유진까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동생을 지키는 방법은 떠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조직에 깊이 들어가 힘을 키우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하지만 이제 동생이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옷을 챙겨 입고 차키를 집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유나는 검은 세단을 몰고 남포동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가는 길이었지만 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죠. 좁은 골목길, 익숙한 가로등,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명성떡볶이 간판. 유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나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죠.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셔터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부모님이 쓰러져 계셨던 바로 그 자리였죠. 유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술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돌아보자 유진이 재료를 가득 담은 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유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죠. 두 자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수레를 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죠. 10년 만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10년의 공백이, 10년의 그리움이 그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늦었어. 유나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 약속된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명성떡볶이 앞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유진은 셔터 안쪽에서 밖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유나는 유진 곁에 머물렀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자매는 금방 옛날처럼 편해졌죠. 낮에는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서툴렀지만 유진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밤에는 2층 작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지난 시간들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유진을 지킬 수 있다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유진은 언니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고 움직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볼 때면 언니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하지만 유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언니, 정말 괜찮을까?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해 보였어. 걱정 마, 유진아. 언니가 다 해결할게. 넌 언니만 믿으면 돼. 유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죠. 검은 승합차 2대가 천천히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7명이었죠. 최태준이 선두에 섰습니다. 손에는 굵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저마다 무기를 들고 있었죠. 쇠파이프, 강목, 쇠사슬. 완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주변 상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 숨는 거였죠. 마지막 경고했죠? 나오세요. 최태준이 쇠파이프로 셔터를 쾅쾅 두들겼습니다. 요란한 소음이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셔터가 움푹 들어갔죠. 사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나오시라고요. 최태준이 더 세게 셔터를 내리쳤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함께 셔터를 두들기기 시작했죠. 쾅쾅쾅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내가 신호하면 셔터 올려. 그리고 정확히 5분 후에 다시 올리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그런데 언니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언니 믿어. 유나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손이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신호를 보냈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셔터 올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죠.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태준이 비웃듯 웃으며 쇠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말했습니다. 오, 나오셨네요. 드디어 현명한 선택하셨나 보네요.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죠.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 내릴게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5분요? 최태준이 조직원들을 돌아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조직원들도 따라 웃었죠. 하하, 재미있네요. 좋아요, 5분 드리죠.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요. 우리 인심 좋잖아요. 최태준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었죠. 차에 기대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긴장을 풀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승부는 정해진 것처럼 보였죠. 유진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셔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유나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청바지에 부츠를 신었죠. 허리춤에는 나비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언니 조심해. 저 사람들 정말 위험해 보여. 넌 안에만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유나는 나비칼을 천천히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강대석이 물려주신 이 칼은 지난 10년 동안 유나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헤쳐왔습니다. 칼날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죠. 유나는 칼을 한번 휘둘러 보며 감각을 익혔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최태준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시간 됐어요. 결정하셨죠? 5천만 원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맞죠? 유진이 다시 셔터 올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조직원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셔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손에는 섬뜩하게 빛나는 나비칼을 들고 있었죠. 유나가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유나의 실루엣은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보였습니다. 냉정한 눈빛, 단단하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우리 동생 가게에 손대려고.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언니라고요? 어이, 누나, 이거 조폭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할로윈도 아니고 말이죠. 조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한 명이 거들었죠. 형님, 요즘은 여자들도 칼 들고 다니나 봐요. 영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나비칼을 공중으로 던졌죠. 칼이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반짝였습니다. 유나가 정확하게 칼을 받아냈습니다. 능숙한 동작이었죠. 해동파 차기 보스 강유나. 블랙 드래곤 보스 나오라고 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직원들의 웃음이 딱 멈췄죠. 최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해동파, 강유나, 이 두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조직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칼의 공주 강유나요? 그 강유나요? 유나는 대답 대신 나비칼을 다시 한번 돌렸습니다.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며 섬뜩하게 번쩍였죠. 부산 조폭계에서 칼의 공주 강유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동파를 부산 최강의 조직으로 만든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10초 안에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너희 보스 앞에
너희 손가락 택배로 보낸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농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최태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유나가 차갑게 세기 시작했습니다. 둘. 뒤쪽에 있던 조직원 하나가 참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조직원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죠. 셋. 순식간에 4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3명도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죠. 넷. 결국 6명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태준만 홀로 서 있었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한 걸음 다가왔고 칼의 공주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 최태준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쇠파이프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7명 모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다른 조직원들도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최태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또렷하게 울렸죠. 너희 보스 누구냐? 유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함부로. 유나가 나비칼 등으로 최태준의 뺨을 툭 쳤습니다. 가볍게 친 것이지만 따끔했죠. 최태준이 움찔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대로 여기서 끝낼까?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너희 보스한테 택배로 보내는 건 어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서영님이십니다. 서진호 형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공이 확대되고 입술이 굳어졌죠. 손에 쥔 나비칼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서진호. 10년 전 아버지 강대석의 조직에서 부조직장을 맡았던 그 남자. 유나는 그 이름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3월 18일 아침 유나는 검은 세단을 몰고 해동파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적한 공업지역에 자리한 3층짜리 건물이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회사처럼 보였지만 이곳이 해동파의 심장부였습니다. 유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유나는 어젯밤 들었던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서진호.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었죠. 3층에 도착하자 측근 박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보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알았어. 들어가겠어. 유나는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죠. 벽에는 부산 앞바다가 그려진 큰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 뒤편에는 6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황동주, 해동파의 현재 보스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깊은 주름 하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유나의 아버지 강대석과 젊은 시절 의형제를 맺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황동주는 유나를 친딸처럼 보살펴왔습니다. 유나야, 앉아라. 황동주가 책상 앞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고 황동주도 맞은편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죠.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다. 블랙 드래곤 놈들이 내 동생 가게를 건드렸다며? 유진이가 다치진 않았나? 예, 다행히 괜찮습니다. 제가 제때 도착했으니까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내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이냐?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숙부님, 블랙드래곤의 보스가 서진호입니다. 순간 황동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탁자 위에 잿더리와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서진호, 그 새끼가 감히 부산에 돌아왔어? 황동주의 목소리에는 10년 묵은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유나는 황동주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어젯밤 블랙드래곤 조직원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황동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저 멀리 보였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황동주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숙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해봐라. 1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게 정말 서진호였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황동주는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나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죠. 황동주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두 말해주마. 황동주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올라갔죠. 2014년 3월이었어. 내 아버지 대석이가 조직 간부 회의에서 큰 싸움을 벌였지. 당시 우리 해동파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 다른 조직들은 마약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우리만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어. 황동주가 담배를 한 대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죠. 담배 연기가 사무실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서진호가 그때 부조직장 자리에 있었어. 능력도 있고 야심도 많은 놈이었지. 중국 상해 삼합회와 연결해서 마약 사업을 시작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어. 한 달에 몇 억씩 벌 수 있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신 거군요. 그래. 내 아버지는 완강하게, 정말 완강하게 반대했어. 황동주는 10년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을 내리치며 강대석이 외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조직이 살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마약은 절대 안 돼. 그건 사람을 망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지켜온 원칙이에요. 강대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비웃듯이 웃으며 반박했죠. 형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깨끗한 조직? 그런 건 이제 없어요. 돈이 있어야 조직원들 먹여 살리고 가족들 지키죠. 원칙만 지키다가 조직 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원칙이야. 우리가 마약 장사까지 하면 조폭이 아니라 그냥 범죄자야. 쓰레기지.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결국 황동주가 강대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약 거래는 해동파의 절대 금기가 됐죠. 하지만 서진호는 표면상으로만 복종했을 뿐 속으로는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동주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서진호는 그 후로도 몰래 중국 조직과 연결을 유지했어. 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냈고 경찰에 제보하려 했지. 증거도 모았어. 그게 서진호 귀에 들어갔고 서진호는 급해진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건가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동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서진호는 내 아버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어. 2014년 3월 14일 밤 바로 그날이었지.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1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죠. 그날 밤 유나도 아버지를 만나러 명성떡볶이로 갔었습니다. 조직 일로 아버지와 상의할 게 있었죠.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가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석 형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정말 저희를 막으실 겁니까? 서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가게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죠. 서진호, 내 대답은 변함없어. 마약은 안 돼. 내가 계속 그 짓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증거도 다 있어. 형님, 그럼 저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는군요. 서진호가 재킷 안에서 천천히 칼을 꺼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재빨리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죠. 서진호, 당장 멈춰. 유나야, 비켜. 위험해.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호가 칼을 휘둘렀고 그 순간 어머니가 나타나 유나를 밀쳐냈습니다. 서진호의 칼이 어머니의 가슴을 깊이 찔렀죠.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서진호에게 달려들었지만 서진호의 부하들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서진호가 다시 칼을 휘둘렀고 아버지의 배에 칼이 깊숙이 꽂혔습니다. 대석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문제예요. 서진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죠. 차로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로 보이게. 밖에 대기하던 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나가 부모님을 지키려 했지만 부하 하나가 유나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차가 가게 앞으로 돌진했고 쓰러진 부모님을 향해 달려들었죠. 황동주의 목소리가 유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서진호는 그날 밤 내 부모님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쳤어. 10년 전이야. 그래서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거군요. 맞아. 우리가 찾으려 했지만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어. 그런데 이제 그 새끼가 마약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블랙 드래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부산에 다시 들어온 거야. 그 새끼가 감히 우리 동생 가게까지 건드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끓어올랐죠. 유나야, 진정해. 이건 내 개인 복수가 아니야. 황동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해동파 전체의 전쟁이야. 서진호는 이제 중국 삼합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막강한 자금과 인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야. 함부로 움직이면 우리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그럼 그냥 두고 보란 말입니까? 아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자는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숙부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3월 25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블랙 드래곤의 거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남포동 마약 거래처였죠. 낡은 여관 건물 지하에서 블랙 드래곤 조직원들이 마약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박철수와 해동파 조직원 10명을 데리고 급습했습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마. 다 잡아. 유나의 나비칼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블랙 드래곤 조직원 5명은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졌죠. 유나는 마약 봉지들을 전부 압수해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서면에 자금줄 역할을 하던 불법 환전소를 박살냈습니다. 유나는 환전소 사장을 벽에 밀어붙이고 나비칼을 목에 갖다 댔죠. 서진호 어디 있어? 모릅니다.
저희는 지시만 받을 뿐이에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해운대 클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가 클럽을 습격해 조직원 7명을 제압했지만 서진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블랙 드래곤의 수입원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지만 정작 머리인 서진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렇게 거점만 무너뜨린다고 서진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서진호는 분명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유진은 명성떡볶이 문을 닫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오늘도 조직 일로 늦는다며 먼저 펜트하우스로 갔죠. 유진은 혼자 테이블을 닦고 주방 기구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익숙한 일과였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요즘 너무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 돌아오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가끔 옷에서 피냄새가 났습니다. 손에 상처도 생겼고요. 유진은 언니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말하지 않았고요.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죠. 문 밖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영업 끝났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강유진 씨 맞으시죠?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저 맞는데요. 누구세요? 서진호 사장님께서 강유진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호. 언니가 그토록 찾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그 사람. 거절할게요. 돌아가세요. 유진이 다급히 문을 닫으려 하자 남자가 재빨리 봉투 하나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만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유진 씨를 위한 일이에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유진은 문을 잠그고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10년 전 사고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가게 앞, 쓰러진 부모님, 구급차. 유진은 사진을 보며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그날이요. 그런데 한 사진에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흐릿하지만 언니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나의 모습이었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언니가 알면 충격받을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부산 송도 해수욕장 앞 버려진 창고. 오늘 밤 자정. 동생 목숨값입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언니한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 유진을 붙잡았습니다. 동생 목숨값. 언니가 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유진은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기로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유진은 재킷을 걸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송도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유진은 계속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니는 왜 현장에 있었던 걸까요? 송도 해수욕장 앞은 밤 자정이 가까워지자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사라지고 파도 소리만 들렸죠.
유진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 버려진 창고가 보였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로 오래전에 폐쇄된 것 같았죠. 유진은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을 뻗어 문을 밀었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전등 하나가 중앙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의자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의 입가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서진호였습니다. 10년 만이네요, 유진 씨. 정말 많이 컸어요. 어린 소녀가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 됐군요. 서진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거죠? 직접 말해보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군요. 시간 낭비 안 하고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맞아요. 제가 당신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유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직접 듣는 것과 추측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요? 왜 우리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사업상 필요했으니까요. 당신 아버지가 제 일을 심각하게 방해했거든요. 마약 거래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경찰에 제보하려 했죠. 그럴 순 없었습니다. 서진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말이죠. 유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업? 사업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유진 씨,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예요.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서진호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뒤로 물러섰죠.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날 밤 현장에 당신 언니도 있었어요. 강유나, 바로 그 애가 저를 막으려고 왔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진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애가 저를 막으려다가 실수로 당신 어머니를 차로 밀쳐버렸어요. 믿기 힘들죠?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재킷 안에서 태블릿을 꺼내 유진에게 내밀었죠. 거짓말. 증거가 있는데요. 직접 보세요. 영상이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가게 앞 골목을 비추는 영상이었죠.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영상이 흐릿하고 각도상 누가 친 건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서진호의 말대로라면 유나가 어머니를 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상 각도가 교묘하죠? 당신 언니는 10년간 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당신을 피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진실을 알면 당신이 충격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언니가 정말...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유진아. 유나의 얼굴에는 놀람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유진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이게 사실이에요? 그날 밤 언니가 어머니를... 유진아, 아니야. 그건 조작된 거야. 내가 설명할게. 제발 믿어줘. 유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가 킥킥 웃으며 끼어들었죠. 자매간 의심의 씨앗, 이만하면 충분하죠?
강유나, 당신이 아무리 날 죽여봤자 소용없어요. 동생은 당신을 용서 못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창고 사방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진호의 부하들이 창고를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자매 둘 다 끝장내죠. 10년 전에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창고 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유진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나비칼을 꺼내들었죠. 칼날이 희미한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서진호의 부하들이 천천히 원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 뒤에만 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언니, 나 어떻게 믿어? 방금 그 영상은 뭐였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웠죠. 언니를 믿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살고 봐야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야. 서진호가 느릿하게 손뼉을 쳤습니다. 신호였죠. 사방에서 남자들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죠. 쇠파이프, 강목, 칼. 강유나, 오늘은 내 나비칼도 소용없을 거야. 숫자가 너무 많거든. 10년 전 내 아버지처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서진호가 비웃었습니다. 유나는 주변을 재빠르게 살폈습니다. 창고 뒤편 어둠 속에 비상구 표시가 희미하게 보였죠.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명은 뚫고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유나 옆벽에 총알이 박히며 시멘트 가루가 날렸죠. 서진호의 부하 중 하나가 권총을 꺼낸 겁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유진아, 내 손 잡고 뛰어. 지금 당장. 유나가 유진의 손을 꽉 잡고 비상구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나비칼을 휘두르며 앞을 막는 남자들을 제압했죠. 칼날이 스쳐 지나가자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유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막아. 절대 놓치면 안 돼. 서진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더 많은 부하들이 두 자매를 향해 달려들었죠. 유나는 유진을 보호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남자의 강목이 유나의 어깨를 스쳤고 다른 남자의 칼이 옆구리를 베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비상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문을 발로 세게 찾아 삐걱거리며 열렸죠.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습니다. 두 자매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송도 해변의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기다. 잡아. 뒤에서 추격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유나는 유진의 손을 더욱 세게 잡고 해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모래사장이라 발이 푹푹 빠져 달리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달렸죠. 언니 숨이 안 쉬어져. 조금만 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유나의 검은 세단이 가로등 아래 서 있었죠. 유나는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을 조수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탔죠.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우렁차게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언니, 뒤에서 따라와. 유진이 사이드 미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서진호의 부하들이 차 2대에 나눠 타고 추격하기 시작했죠. 유나는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타이어가 모래를 튀기며 회전했습니다.
치열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송도에서 해운대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질주했죠. 한밤중이라 차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위험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가 2대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유나의 차를 계속 비추고 있었죠. 꽉 잡아 유진아. 유나는 급커브 구간에서 능숙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코너를 돌았죠. 타이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뒤따라오던 차 한 대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죠. 하지만 아직 한 대가 남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왔습니다. 언니 조심해. 옆에서 갑자기 옆 차선에서 다른 차가 나타나 유나의 차를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죠. 차가 갓길로 미끄러지며 회전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나는 다시 핸들을 잡고 도로로 복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했죠. 10년간 조직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태우고 있다는 게 달랐습니다.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죠. 15분간의 치열한 추격전 끝에 유나는 마지막 추격차도 따돌렸습니다. 복잡한 골목길로 진입해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완전히 따돌린 겁니다. 해운대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차에서 내린 2자매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유나의 옆구리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피나. 많이 다쳤어. 병원 가야 돼. 괜찮아. 깊지 않아. 일단 위로 올라가자. 2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유나는 문을 이중으로 잠갔죠. 그리고 욕실로 가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실로 나온 유나는 유진이 소파 한쪽 끝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가능한 한 유나와 거리를 두고 있었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2자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유나는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니.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그날 밤 정말 뭐가 있었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유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유진아, 그날 밤 내가 아버지 조직 일 때문에 가게에 갔었어. 서진호가 아버지한테 마약 거래 동의하라고 협박하러 온 거야.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서진호가 칼을 빼들었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니가 나를 밀치셨어. 서진호의 칼을 대신 맞으신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럼 영상은 조작된 거야. 서진호가 각도를 이용해서. 유나는 일어나 서랍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죠.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유진이한테 전해주라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친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유나 언니를 원망하지 마. 언니는 너를 지키려고 조직에 들어간 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부할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 떡볶이집은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긴 곳이야.
꼭 지켜줘. 사랑한다. 우리 딸들아.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아니야, 유진아.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 두 자매는 울며 껴안았습니다. 4월 1일 저녁 7시 부산 송도의 수욕장 앞 폐쇄된 공터였습니다. 이곳은 원래 재개발 예정 부지였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버려진 땅이 됐죠. 넓은 공터 주변으로 낡은 창고들과 컨테이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10년 묵은 복수가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유나는 3일 전 서진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대1로 붙자. 이기는 쪽이 부산을 가진다. 간단하지만 강렬한 도전장이었죠. 서진호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비겁하게도 중국 삼합회 조직원 30명을 미리 배치해뒀습니다. 공터 주변 건물 옥상과 창고 안에 숨어 있었죠.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해동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황동주는 부산 전역의 조직원 50명을 집결시켰습니다. 공터 반대편에 대기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긴장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황동주는 유나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건 내 개인적인 복수지만 우리 해동파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마약 조직은 부산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해.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원칙이야. 알고 있습니다, 숙부님. 오늘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조심해라. 서진호는 비겁한 놈이야. 분명 뭔가 꾸며놨을 거다. 1대1이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어. 유진도 함께 왔습니다. 유나는 유진을 안전한 곳에 두려 했지만 유진이 완강히 거부했죠. 언니, 나도 봐야 해. 부모님 원수를 갚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고. 유나는 결국 유진을 해동파 조직원들이 지키는 안전한 후방에 세워뒀습니다. 저녁 7시 정각, 공터 중앙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강유나와 서진호. 10m 거리를 두고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죠. 석양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주변에는 양측 조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것 같았죠. 서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유나, 내 아버지도 이렇게 비겁했어. 큰돈을 벌 기회를 거부하더니 결국 개처럼 죽었지. 너도 오늘 똑같은 운명을 맞을 거야. 유나는 천천히 나비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석양빛에 칼날이 붉게 물들어 마치 이미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죠.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었어. 돈 때문에 동료를 배신하고 사람을 죽이는 너 같은 쓰레기랑 달라. 쓰레기? 좋아. 그래. 그럼 오늘 내가 쓰레기한테 지는 꼴 똑똑히 보여줄게. 내 동생 앞에서 말이야. 서진호도 칼을 꺼냈습니다. 긴 일본도였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달려들며 일본도를 크게 휘둘렀죠. 유나는 나비칼로 막아냈습니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주변에서 양측 조직원들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해동파와 블랙드래곤, 그리고 중국 삼합회 조직원들이 뒤엉켜 싸웠죠.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 쇠파이프와 강목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나비칼을 돌리며 서진호의 허점을 파고들었죠.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었습니다.
칼의 공주라는 별명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진호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칼날이 서진호의 팔을 베었고 피가 옷을 적셨죠. 하지만 서진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조직 생활을 하며 수없이 싸워온 베테랑이었으니까요. 서진호가 갑자기 공격 패턴을 바꿨습니다. 정면 대신 측면을 노렸죠. 유나가 막아냈지만 서진호의 칼끝이 유나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며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언니. 멀리서 지켜보던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나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유가 생긴 듯 천천히 다가왔죠. 10년 전 내 아버지도 이렇게 무릎 꿇었어. 피를 흘리며 날 쳐다보더니 비참하게 죽었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 너도 오늘 똑같이 죽을 거야. 그 순간 유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죠. 1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던 아버지, 유나를 지키려 칼을 맞으셨던 어머니, 그리고 혼자 남겨져 10년을 울었을 어린 유진. 이 칼은 우리 아버지 유산이야. 유나는 분노와 함께 나비칼을 빠르게 회전시켰습니다. 칼날이 잔상을 남기며 돌았죠. 서진호의 일본도를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서진호의 손에서 칼이 튕겨나가 멀리 날아갔습니다. 유나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서진호의 어깨를 깊이 찔렀습니다. 으악! 서진호가 처음으로 진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반쯤 주저앉았죠.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몫이야. 다시 한번 서진호의 반대편 어깨를 찔렀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이건 어머니 목. 세 번째로 서진호의 다리를 찔렀습니다. 서진호가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었죠. 그리고 이건 우리 유진이가 흘린 10년 눈물 값이야. 마지막으로 서진호의 가슴 옆을 찔렀습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위치였습니다. 서진호는 바닥을 굴러다니며 신음했습니다. 주변의 싸움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동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블랙 드래곤과 삼합회 조직원들은 하나둘 쓰러지거나 도망치고 있었죠.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서진호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끝이야, 서진호.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진호가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마지막 비수였죠. 같이 지옥에나 가자. 서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총구가 유나를 향했죠. 바로 그때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쏜 건 서진호가 아니었습니다. 황동주였죠. 황동주가 멀리서 권총으로 서진호의 가슴을 쏜 겁니다. 서진호는 가슴을 움켜쥐고 경련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부산의 왕이. 서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황동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진호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호, 10년 전 내 동생 강대석을 죽인 죗값이다. 지옥에서나 편히 쉬어라. 유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언니. 유진이 달려와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동주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어서 가. 내 동생 데리고 새로운 삶 살아. 숙부님, 내가 책임질게. 가. 2024년 6월 초여름,
부산 남포동 골목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명성떡볶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10년간 낡고 바랜 채로 있던 간판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새벽 5시 유진은 국제시장 도매상을 찾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은 벌써 활기가 넘쳤죠. 상인들의 목소리, 트럭 엔진 소리, 물건을 나르는 소리들이 뒤섞여 새벽 시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요즘 가게 장사 잘 되제? 도매상 김 사장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사장은 유진의 아버지 때부터 거래해온 분이었죠. 네, 김 사장님. 언니 덕분에 손님도 더 늘었어요. 오늘은 떡이랑 어묵 좀 많이 주세요. 그래, 유나도 같이 일한다며? 참 좋다. 자매가 함께 있으니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유진은 신선한 재료들을 꼼꼼히 골랐습니다. 통통한 쌀떡, 탱탱한 어묵, 싱싱한 대파와 양파.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재료 선택은 맛의 기본이었습니다. 손으로 떡을 만져보고 어묵 냄새를 맡아보며 최고의 재료만 골라 담았죠. 가게로 돌아오니 유나가 벌써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 대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유나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언니, 벌써 왔어? 오늘 재료 많이 준비했어. 주말이라 손님 많을 것 같아. 알았어. 내가 홀은 완벽하게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조직을 떠난 유나는 이제 동생 가게의 직원이었습니다. 해동파 차기 보스라는 무거운 타이틀에서 벗어나 평범한 떡볶이집 직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믿기 힘든 변화였죠. 하지만 유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작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명성떡볶이를 찾았습니다. 40년 전통의 맛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여기요. 떡볶이 2인분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유나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실수도 많았고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으며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유나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해했습니다. 유진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고추장 양념이 끓어오르며 매콤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떡이 적당히 익으면 어묵과 양파를 넣고 마지막에 대파를 뿌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아버지가 지키던 그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잠시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유진의 부모님 때부터 30년 넘게 다니시던 분이었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유나가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도록 도와드렸죠. 유나야, 오늘도 여기 있네. 내가 여기 있으니 이 가게 더 든든해 보여. 내 아버지 어머니도 하늘에서 정말 좋아하시겠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졌죠. 할머니,
떡볶이 한 그릇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대접할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돈 내고 먹을게. 장사하는데 공짜로 주면 안 되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 같은 분이시잖아요. 부모님 때부터 쭉 와주셨는데요. 유나는 직접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유진이 정성껏 끓인 떡볶이를 예쁘게 담아 할머니께 날라다 드렸죠.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드셨습니다. 역시 맛있네. 내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던 그 맛 그대로야.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두 자매는 지쳐 있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유진과 유나는 함께 정리를 마치고 테이블 하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남은 떡볶이를 가져와 함께 먹기로 했죠. 언니,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손님 많아서 힘들었지? 아니야. 오히려 좋았어. 사람들이 우리 떡볶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보람 있더라. 유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따라 웃었죠. 두 자매는 포크로 떡볶이를 집어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팔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던 떡볶이였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후회 안 해? 조직 보스 자리 다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거.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유진은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자신 때문에 큰 자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안쓰러웠죠.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야.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칼 들고 살았잖아. 사람들 무서워하고 항상 긴장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그게 뭐가 대단해?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너랑 함께. 유나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유진아, 오늘 떡볶이 왜 이렇게 더 맛있어? 평소랑 뭔가 다른데? 양념 바꿨어? 비법 하나 추가했거든. 엄마가 쓰시던 특별한 비법이야. 뭔데? 무슨 재료야? 설탕? 아니면 특별한 고추장? 유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 엄마가 항상 그러셨잖아. 음식은 사랑으로 만드는 거라고. 마음을 담아야 진짜 맛있어진다고. 가족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어린 시절 주방에서 요리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항상 웃으며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맞아. 엄마가 그러셨지. 맛의 비결은 결국 사랑이라고. 두 자매는 조용히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 속에 10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다시 찾은 행복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소중했고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죠. 부산 해동파 보스 황동주 씨가 조직폭력 및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황동주 씨가 10년 전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국 마약 조직 블랙 드래곤이 검거 석 달 만에 전원 기소되면서 부산은 한층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 지역 조직폭력 소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나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죠.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숙부님,
감사합니다. 편히 계세요. 황동주는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유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의형제로서 책임을 다한 거였죠. 유나의 과거를 묻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선물한 겁니다. 언니, 우리 내일 숙부님 면회 가자. 내가 떡볶이 싸갈게. 숙부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꼭 가자.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유진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고 유나도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마무리였지만 두 자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시 모든 정리를 마치고 두 자매는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셔터를 내리기 전 유나는 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간판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은은한 조명이 간판을 비추며 따뜻한 느낌을 전해줬습니다. 간판 바로 아래에는 유진이 직접 써서 새긴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1984년 창업 -40년 전통의 맛, 아버지의 맛, 어머니의 사랑, 자매의 희망. 유나는 그 문구를 천천히 읽으며 미소 지었죠.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유진아, 이 문구 정말 좋다. 우리 가게를 완벽하게 표현했어. 그치? 우리 가게의 의미를 가장 잘 담은 말 같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두 자매는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골목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평범하지만 진심 어린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웃음, 이제 다시 찾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부산 밤바다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 광안대교의 영롱한 불빛, 그리고 항구의 정박한 배들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부산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유나와 유진은 해운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두 자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맑은 별빛은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유나는 문득 그 별빛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따뜻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 두 분은 하늘에서 딸들을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했다, 우리 딸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유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두 자매는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복수도 증오도 슬픔도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명성떡볶이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람들을 맞이할 겁니다. 40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자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으며요. 여기까지 떡볶이집 사장을 건드린 조폭들은 몰랐죠.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